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목차를 좀 잡고 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입니다. 주임법. 자, 목차를 잡아보게 되면 첫 번째 재정 취지.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될 것인지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주임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일정 기간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존속기간의 보장 문제가 나옵니다. 존속기간의 보장. 그래서 존속기간 최소 지금 현재 주임법에서 2년 보장해주고 있고요. 상임법에서 최소 1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했을지라도 만약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만약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이 안 되겠죠. 따라서 대항력의 문제가 인정돼야 되겠죠. 따라서 대항력 문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고 있어요. 대항력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올려달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살고 싶어도 못 살겠죠. 따라서 보증금 또는 차임, 자, 증액을 할 때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증액을 할 때 제한을 두고 있죠. 만약에 감액한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좋은 일이니까 제한 둘 일은 없고요. 자, 증액할 때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 집에 살 만큼 다 살았어요.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럼 이사 갈 때 중요한 문제가 뭐죠?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 보증금 회수 문제. 자, 보증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고 있어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지금 이사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만약 보증금 받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린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사라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임차권도 하나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누가 승계할지 임차권의 승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재정 취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문제. 자, 적용 범위 문제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임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법인 문제 있잖아요. 법인. 자, 이 법인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인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숨쉬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LH공사 그리고 각 지방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중소기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이 있고요. 이 주택을 우리 빌리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사람 임차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예를 들면 LH공사예요.
LH공사에서 집을 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왜 집을 빌렸냐면 또다시 임대하려고.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다시 임대한다, 이걸 전대한다라고 하잖아요. 전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이고,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전대차 계약 체결했으니까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요. 주민등록을 해놓고 이 집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 자, 항상 대항력을 따질 때는요. 임차인입니다. 왜냐하면 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면 이 사람도 보호를 받는 거죠. 만약에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으면 이 사람도 보호를 못 받는 거니까 임차인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의 문제는 과연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사용시익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대항력의 문제입니다. 만약 LH공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니까 대항력이 없다.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 이 집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대항력을 인정해야지만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LH공사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됨으로써 대항력을 인정해주겠다라고 법의 규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LH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임법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LH공사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된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 있고요. 여기 우리 누구냐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보통 조그만 회사 있잖아요. 조그만 회사들 보게 되면 집을 빌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집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이 직원입니다. 여기 직원. 직원이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사를 들어갔고,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기업 대항력 인정함으로써 이 직원의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변경이 됐다. 직원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대항력을 언제 취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종전의 직원이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2월 2일 날 했고요. 직원이 이사 갔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3월 2일 날 직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3월 2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다음 날이니까 3월 3일 날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범위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 법인 부분 있잖아. 법인 부분.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있잖아요. 681페이지. 681페이지 보시면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해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6번까지 거기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쭉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의할 사항들 몇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681페이지에서 1번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부든 일부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 주택이고 어떤 건물은 주택이 아니냐, 뭘 따지냐면 실제 용도를 따지는데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인가, 즉 주택일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되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에 보니까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등기 주택
무허가주택 상관이 없습니다.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3번에 미등기 전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물론 여기서 미등기 전세다 그 말은 그 미등기 전세 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일 때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 4번에 만약 일시 사용하려고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거 생활을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취급받는 것은 5번입니다. 법인 문제. 자, 법인에 대해서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3페이지 보니까 아래쪽에 존속기간 문제가 나와 있죠. 네, 일단 적용범위 문제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존속기간 관련해 가지고 최소 2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고요.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네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고요. 자, 이 사람 임대인, 이 사람 임차인. 자, 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2년 미만, 예를 들면 1년으로 계약을 정했다. 자, 첫 번째, 만약 기간 안 정했어요. 아니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그럴지라도 주택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소 2년이 보장이 된다. 따라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구속을 받습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다만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1년이 있다라고 한다면 1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2년 되는 거예요. 임대인도 2년에 구속되는 거고요. 임차인도 2년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3년 했다. 마찬가지 3년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선택권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을 때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당연히 갱신되는 법정갱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해놓은 갱신인데요. 일단 존속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 자, 이 사이에 임대인이 있죠? 자,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기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갱신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1개월까지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 안 했다 그 말은 계속 살 마음이 있는 거니까 갱신되는 걸로 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갱신됐을 경우에 효과 있죠? 만약에 법정갱신됐다라고 한다면 효과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존속기간 있잖아요. 기간만큼은 2년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전 임대차하고 상관없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법정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정갱신 제외 사유. 법정갱신 제외 사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이익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갱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법정갱신됐다라고 한다면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임대인 같은 경우는 또다시 2년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임대를 했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통지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번에 계약 끝나면 갱신 안 해줄 거니까 나가세요 라고 통지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임차인 있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이거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한 것은 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보장하려고 한 거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2년에 구속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을 구속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은 선택할 수가 있죠.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언제라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요. 3월이 경과됐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주임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상임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게 되면요. 여기 비교만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6월에 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 주장하거나 아니면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6월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구속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문제에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임대인만 있습니다. 임차인은 없습니다. 상임법에는. 자, 그리고 갱신됐을 경우에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 기간은 여기서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임대인 1년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1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해지 통지 3월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교과서 683페이지 존속기간에서 존속기간 보장 문제에서 거기에 책에 정리 다 해놨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존속기간 문제가 정리가 됐고 이제 대항력의 문제가 나오죠. 대항력의 문제. 대항력의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만 나오는 문제. 매매를 통해서 또는 증여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문제, 이게 바로 대항력의 문제인데요.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임차인이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 대항 요건 뭘 정해놓고 있냐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인도 받았다. 그 집에 이사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주민등록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있잖아요. 오늘이 4월 2일인데 오늘 이사를 들어갔어요. 오늘 이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오늘 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 대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은행 대출 끼었거든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사람 임차인이에요.
자, 임차인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대출금을 상환 안 하고 이자를 연체하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있죠. 여기 정의 경락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있죠. 매각대금 완납했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때 과연 이 임차인 병이 경락인 정에게 대항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있으니까 선순위 권리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임차인 병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대항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대항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후순위에게 대항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세요. 따라서 여기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 여기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 요건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있죠. 여기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정의 경락받았어요. 자, 임차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잖아요. 후순위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게 대항한다 이런 의미지, 만약 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순위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항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의 의미. 자, 여기 보니까 집이 있네요.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자, 대항 요건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즉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이때 이율, 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 요건 갖춘 다음에 바뀌었으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 첫 번째는 이 을 있잖아요. 애초에 계약 2년 했어요. 1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력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이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양수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 지위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제 갑과 을 사이 둘 사이 존재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병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임차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승계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라는 것 기억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누가 돌려줘야 된다?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갑에게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집 팔고 이사를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임차인 있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즉 양수받는 사람이 임대인 집이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자,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갑이 임대인이고요. 여전히 갑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니까 이율은 임대차 계약을 끝내버리고 보증금 받고 빠져버리면 된다. 이사 가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항력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이제 나오는 판례들이 꽤 많은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판례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 주택인도 있잖아요.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주택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점유라는 것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개 관련해 가지고 판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본서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서에서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685페이지 아래쪽에 대항력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686페이지 맨 위쪽에 2번 대항력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대항력권에서 먼저 대항력권 가로 1번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그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키워드는 유효죠, 유효.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2번에 주택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발생합니다. 주의할 것은 가로 3번에서 만약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로 687페이지에서 3번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거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넘어갑니다. 688페이지 보시면 4번의 대항력 관련 판례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거기 판례들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서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고요. 가로 2번에서 주민등록 신고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는 도달한 게 아니라 수리했을 때 키워드는 수리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689페이지에서요. 가로 3번에 주민등록의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신청하겠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라는 사실. 동그라미 1번에 가족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은 전입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족들만 전입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대항력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전대했을 경우의 문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집이 있고요. 우리에게 임대. 자,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고요. 자, 임차인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갖추고 이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 당연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 있잖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 자기 친구에게 전대를 했어요. 자, 이 경우 과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차인 살고 있잖아요. 전차인이 주택인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 집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차인이 오른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전출도 나갔고요. 자, 이 집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전차인 있잖아요. 이 전차인 명의로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지만이 전차인도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이 전차인이 있잖아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됐을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690페이지 가로 4번 그리고 가로 5번 거기에 판례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면 되는데 690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 이건 단독이잖아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집업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 가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잖아요. 전입신고서 양식에 보게 되면 기재란에 주소란이 있거든요. 주소를 쓸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집업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번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가로 5번에 후발적 불일치 문제가 나와 있고요. 거기서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의 직권 말소. 일단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으면 주민등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항력은 상실되는 거죠. 다만 이제 주민등록을 재등록했을 때 과연 대항력을 언제 취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 없이 재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취득한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지 소급표가 없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2페이지 맨 이쪽에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니은번 거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94페이지 보시면 5번에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 그 다음에 월 차임 전환 시 산능률 제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주임법에서 대항력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상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법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일단 존속기간 문제 있잖아요. 존속기간 문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대항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상가 건물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건물 인도. 한마디로 이 점포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입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 대신에 뭐 하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주의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다음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곧바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대항력까지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여기 좀 잠깐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